브로커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를 납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돈을 벌기. 다른 브로커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잊혀 안 지는 게 그 빨간 중국엔 빨간 머닝들이 택시가 엄청 많아요. 그 빨간 머닝 뒷좌석에 제가 납치돼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았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1일 MC를 맡게 된 이철원입니다. 네, 오늘은 북한군에서 간호사, 푹 찌르는 간호사를 하셨던 최효진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군 호위사령부, 여기로 말하면 경호처죠. 네, 거기에서 특수과 간호장교로 군 생활을 한 6년간 하다가 네, 16년도에 입국했습니다. 지금은 2016년에요? 네, 맞습니다. 저랑 같이 왔는데. 저 223기입니다. 아, 그래요? 저 226기입니다. 아, 갑자기 막 해병대인 줄 알겠네, 누가 보면은. 네, 하나원에도 기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아, 북한에서 뭐 저도 군복무를 했고 최유진 님도 이제 군복무를 하셨잖아요. 네네. 어때요, 군대? 군대라는 게 그냥 북한군 하면 조금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 우리가 달랐던 거는 약간 특수한 환경이고 특수한 부대다 보니까 대우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군복 자체가 달랐고 저희 군복을 입고 나가면 허위사령부네, 경호부네 딱 바로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약간 자신감?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복이 이제 군복무 하면은 병사복이냐 군관복이냐 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흰 군복이 있고. 그 군관복입니다. 행사 때부터. 그러니까 군복무도 저하고 비슷한 점이 좀 있어요. 네네. 저도 역시 트윈 군복을 입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항보위부니까 병사복을 저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경호부대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 가는 게 아니고 뽑혀서 이렇게 뭐 신체 검사 그리고 학교 평정 뭐 출신 성분 이런 걸 따져가면서 데려가는 곳이어가지고 좀 특수한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데보다는 꿀보직이 아니었냐 싶습니다. 호위사령부 간호장교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북한에는 뭐 병원 상태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군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를 건 없는데 호위사령부라고 하면 그래도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 본다든지 치료를 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싶었던 건 있나요? 약간 레벨 높은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의료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고는 많이 나지만 거짓으로 하는 게 없지만 물을 가져다 대는 건 없는데 대신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병을 다 놔야 되는데 한 병을 안 넣고 요걸 반으로 나눠서 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병은 남잖아요. 그걸 내다가 팔아먹고 용돈 챙기고. 뭐 군인들도 그렇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아니다 싶다라고 생각했던 점은 사실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사실 장성들도 이렇게 레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근처에서 측근 경호하는 경호처는 병사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들이 맞는 일회용 주사기를 내려 써가지고 마지막에 병사들한테 가면 이게 6, 7번을 찌르던 바늘이라 무뎌가지고 잘 안 들어가요. 아니, 무디는 것도 무디는 거고 화상품도 병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처럼 막 멸균 소독기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강폭멸균수라고 있는데요. 그 멸균수가 약간 여기로 말하면 락스 냄새 확 나는 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 병원. 네네네. 거기에다가 주사기를 담궜다가 담궜다가 이렇게 훌 빼잖아요. 이게 락스가 엄청 세다 보니까 어떤 성분이 있냐면 플라스틱 주사기가 땡땡하게 불어요. 그러면 주사기가 순조롭게 들어 안 가고 이렇게 약간 퍽퍽퍽 하며 들어가다 보니까 페니실린 맞으면 너무 아픈 거 있죠. 죽이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군복무를 하셨거든요. 사군단 후방사령부에서 이제 간호사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주사를 본인 자체로 혼자서 이렇게 맞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호위사령부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라든지 식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먹는 거 보장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일반 부대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었나요? 아니면 좀 괜찮았나요? 그래도 부대에서 애병의 날이라는 것을 활용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지휘관들이 음식을 해왔습니다. 지휘관들도 고달팠겠네. 엄청 고달팠죠. 근데 뇌물이 많이 받는 병원이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껌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네, 그래서 저희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런 거는 없었는데 대신 뭐가 중요했냐면 간식 같은 타이밍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면회오는 간식을 저는 삥을 뜯는 거죠. 그냥 좀 먹자, 좀 보내라. 그리고 이번에 뭐가 필요한데 좀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간호사 직책을 활용해가지고 계속 받아 먹고 이런 재미로 군 생활했고 잠자는 거는 중대 생활이랑 간호사 생활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근무를 올라가면 간호사실에서 잘 수 있고 근무 아닐 때는 군 중대에서 같이 생활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약간 4년간 막내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부대가 막내가 4년을 했다고요? 왜 저희는 위에 그 간호사 간호장이 빠져야만 채워지는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역을 안 하면 나는 평생만 그냥 막내로 있어야 되는데 23년생이고 제가 26년도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역을 하자면 꽤 시간이 걸리고 나는 그냥 막내로 그 사람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군무를 섰거든요. 근데 오히려 군무가 편하긴 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저도 군무단에 있었는데 군무가 제일 편안합니다. 혹시 부대의 위치는 어느 호위사령부도 하도 많으니까 뭐 네. 백두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호위사령부. 평양 보면 연못동 서산구역 연못동 3대혁명 전시관 있죠. 예, 알죠. 구글로 내려다 보면 바로 3대혁명 아, 전시관 네네네. 바로 옆에 있어요. 혹시 고향을 안 물어봤는데 고향이 네. 어디세요? 완전 지방 한반도 제일 끝쪽에 있는 양강도 쪽에서 왔는데요.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뭐 한국 이런 문화 그리고 외부 문화로 해가지고 좀 많이 깨어 있는 상황에 군대를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경호부대 가서 막 이등병의 편지 노래도 막 공식적으로 부르고. 근데 사실 본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그건 본 사람들만 아는 거고 네. 그 이등병의 편지 노래가 우리나라하고는 예전에 맞았겠지만 지금은 안 맞지만 맞아요. 북한하고는 너무나 딱 들어가 맞는 노래예요. 기차 출발할 때, 맞아요. 기차 탈 때. 여성들은 군대 나갈 때 남자들도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맞아요. 짧게 잘린 내 머리가 그게 그래. 너무 공감대를 느끼다 보니까. 맞아요. 그건 뭐 이등병의 편지 노래 부르면서 우는데요, 뭐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맞아요. 집이 그립다고 엉엉을. 아, 당시에 그럼 군복무는 몇 년인가요? 저 때 여성분들 여성 그때 당시. 8년이고 남성 10년이었거든요. 아, 그럼 6년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탈북하는 과정에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다 무슨 탈북 스토리 그리고 또 네. 가야 된다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다 있거든요. 네, 맞아요. 혹시 그러면 어떤 계기점을 통해서 탈북을 하게 되신 거예요? 6년 군생활 하다가 집에 아빠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라라고 해가지고 부대에서 보냈어요, 저를. 그 1호차인가 호위사령부 백두산 쪽으로 들어오는 1호차가 있어요, 경호부대에서. 네. 그 적재함에 막 먼지 먹으면서 보름 동안 집으로 왔거든요, 좋은 장기 없이. 그래 와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쓰러져가지고 이러면 나는 상황인데 분명 저는 군대 나가기 전까지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집도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시내 중심에 있었고 아빠도 어느 중심적인 자리에 있었고 근데 아빠가 쓰러지고 아예 보니까 집은 온데간데였고 어디에서 사냐면 그 아파트 건설 현장 옆에 컨테이너 비슷한 그런 안에 경비실에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조건 거는 게 회사에서 망했으니까 이 회사를 살려주는 대가로 지금 건설되는 저 아파트를 주겠으니까 이 돈을 메꿔라.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주겠다 하니까 자기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메꾸고 그 아파트 짓는 경비실 옆에 컨테이너를 얻어가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 그런 상황에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내가 와서 아빠가 돌아갔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계속 미뤘거든요. 그 부대 복귀 2달 만에 복귀를 하라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거의 8개월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전 그렇죠. 좋은 장교 내려온다 이래서 시내 그 시병원에 가서 과장님이 우리 아빠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나 군사복무 못 한다는 그 어떻게 진단서 못 만드냐 이렇게 해가지고 진단서를 또 나도 만들었어요. 부대에서 그런 거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식물신경 실조증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걸로 해가지고 부대에다 넣었는데 그 서류가 하는 기간까지 꽤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마지막 최종 확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북할 결심 조금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 우리 아빠한테 줘야 되는 아파트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권력 있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한테 넘어간 거죠.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무너야 된다. 무너져야 그래야 그게 창고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때 그냥 아예 뚜껑이 열려가지고 다음 날에 엄마랑 둘이서 그 앞에 가서 약 먹고 너네 우리를 죽이고 데려가라 막 이러면서 약간 깨판도 부려보고. 그래서 그것이 그게 이제 탈북 계기가 됐네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북한에서 무슨 군복무 기간에 뭐 집에 아버님이 사망했다 해서 가지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가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아, 그거는 조건부 휴가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부대에서 조건을 내주는 게 있어요. 만약에 복귀할 때 얼마 만에 금액을 가져오라. 그런 조건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휴가라고 해서 그 다 못 가는 건 있지만 돈 있는 친구들은 또 가잖아요. 조건부 휴가로. 그건 뭐 조건부 휴가는 제대될 때까지도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군복무 입대를 해가지고 부대다가 집에서 그냥 놀기. 계속 네. 보내주고 제대되면은 제대증이 집으로 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탈북을 하실
하시려면은 네. 저도 고민이 있었단 말이죠. 야, 탈북을 하면은 과연 이제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엄마는 어떻게 괜찮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탈북할 때 제일 고민했던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민인 거는 그런 고민보다 엄마를 안 데려오고 제가 왔단 말이에요. 혼자서.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혼자서 약 기온에 제가 수전증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 북한에 이소약 있죠. 결핵약이 있는 거. 네네. 이소 아, 배갈 네네네. 먹으면 경직돼서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관장을 해가지고 살았거든요, 제가. 근데 그 약 기온에 지쳐가지고 제 몸도 유지 못하는 상황에 시당 그 도당위원회 앞에 가서 좀 깽판 부렸어요. 근데 그때 옆에 누군가가 지나오다가 혹시 아짐이 탈북하지 않겠냐, 여기서 일해봤자 좋은 결과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약 기온에 그다음에 혼자 가서 거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상황에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뭔가 확 하는 그 느낌. 그래 그날 저녁에 바로 탈북해 버렸어요. 저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이소라는 약인데 그거 결핵 환자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항암성으로 제일 센 약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경련을 일으켜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소 먹고 죽은 친구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그런 거 의학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다 보니까 약간 비상 이런 것들은 꽤 알고 있었죠. 저희 부대는 모르핀이 지급되는 병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환경도 너무 잘하는 환경이어가지고 그래 그때 이소를 먹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소를 먹고 경련이 왔던,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강직이 왔던 상황에 풀렸으니까 솔직히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고 그리고 말하는 게 혀가 굳어가지고 혀가 막 꼬부러져서 말을 못했어요, 제대로.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탈북하지 않겠냐, 그게 브로커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나 가겠다. 그리고 그 브로커에 의해서 다음 날에 바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도착해 보니까 실감이 난 거예요. 내 탈북해서 지금 다른 나라 와 있네, 이렇게. 그 다음에 혼자 온 게 너무 후회돼가지고 엄마 혼자 뒀잖아요, 지금. 오빠는 군대 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빠는 무력부 쪽에 평양에서 군 생활하고. 그런데 엄마한테, 브로커한테 협박을 했어요. 우리 엄마를 안 찾아주면 다시 넘어가가지고 너를 신고하겠다. 약간 그렇게 하니까 엄마를 바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중국 돈 1,000원을 주면서 엄마 넘어와, 나랑 같이 중국 가자. 돈은 어디서 났어요? 그 브로커한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를 팔고서 나중에 갚겠으니까 엄마 좀 도와주라고, 집도 없다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부탁하기 전에 엄마를 오라고 했어요. 같이 가자고. 근데 어머니는 좀 나이가 있고 하니까 너 혼자 가서 그냥 살아라. 너한테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늙어서 아빠 옆에 그냥 묻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억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 존중할게 하고 브로커한테 울면서 전화하면서 엄마 내려가는데 돈 자그만큼이라도 좀 재워주라, 부탁한다. 내 뭐든 다 해서 갚을 테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도 그냥 1,000원을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그때 보고 하나원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한번 엄마하고 연락을 했구나.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가슴 아픈 이야기는 더 캐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연락은 지금 해보신 데 계시나요? 지금 작년 3월에 연락이 지금 끊기긴 했는데 장마 피해로 그때 저희 고향님 하는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중에 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서 웬만하면 지금쯤은 연락이 와야 되고도 나머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거 보면 문제가 생겼거나 그냥 기다리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소 약을 드시고 도당위원회 앞에서 북한 잘못됐다, 나에게 집을 내놓던 해라 라고 하시던 중에 브로커를 만나가지고 탈북을 하셨잖아요. 탈북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탈북 중간에 다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뭐 수영을 해서 오는 과정에, 헤엄쳐서 오는 과정에 저는 제일 그리웠던 게 땅이거든요. 저는 땅이 제일 그리웠어요. 그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물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가장 어려움이 있었나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탈북하는 거는 어차피 국경에서 오다 보니까 그 거리는 1~2시간의 압록강을 넘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브로커가 마중 나오고 브로커 집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딱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진짜 빨랐네요. 엄청 빠르게 움직였는데, 탈북 과정에서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그 아픈 상황이었다니까 그걸 많이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서 지금 제일 힘들었냐면, 탈북해서 저희들은 그 정착하는 게 중국에 그냥 신분증이 없이 정착을 하다 보니까 팔려가잖아요, 임시매매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임시매매로 중국 돈 6만 원, 그때 한국 돈으로 그래봤자 한 5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 제가 팔려갔어요. 팔려가서 그래도 시내에 있는 장애인 분 도와주는 그 케어하는 집으로 팔려갔는데, 무보수 노동으로 그냥 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돈 아예 안 받고요? 네, 저는 팔려간 노예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탈출하려고 해도 중국어를 배워야 되지, 소통이 돼야 되지, 돈이 없지, 취직 못하지,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던 생활 도중에 장애인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은 저보고 그냥 편하게 돈을 안 받겠으니까 나가서 살아라, 너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라 라고 했는데, 가라, 예. 그래요? 근데 저는 말도 모르고 어디로 그러게요. 가요. 그렇게 하라면 예. 못 가지. 못 가지.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뭐 남자 봐놓은 것도 없고 만나러 다닌 적도 없고, 그래 근처에 있는 같은 탈북한 친구네 집에 가서 얹혀서 살았어요. 먹을 거는 다 대고 돈은 줘서 집이 생활이 좋다 보니까 돈은 다 보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계속 떠 있는 상황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납치해서 잡아간 거예요. 이것도 또 브로커들하고 연계가 되는데 저를 납치를 해가지고 또 다른 데 팔아먹으려고 돈을 벌기, 돈을 벌려고. 브로커가? 네. 그래서 제가 그 지금도 잊혀 앉는 게 그 빨간, 중국엔 빨간 머닝들이 택시가 엄청 많아요. 그 빨간 머닝 뒷좌석에 제가 납치돼가지고 주먹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았는데 막 입이 터지고 피가 막 나오고 이러는데도 바로 어디로 가냐면 공동묘지 있는 산에 있잖아요. 거기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가 순순히 말을 안 듣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 자리에서 죽여도 누구 너를 찾아줄 사람이 없다. 그때 제가 실감 있게 느꼈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이 된다고, 그래도 군대에서 좀 깡이 있다고 이렇게 막 대들고 이랬는데 남자들인데는 힘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 그렇죠. 여자도 하나 있었는데 돌멩이를 이렇게 내렸다 팡 치는데 그때서야 아, 이 맞아 죽는다는 게 이래서 무셨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 듣겠다, 뭐를 시키고 싶냐라고 했더니 나보고 노래방 아가씨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100원을 번다라고 하면 50원을 자기한테 주고 50원만 나보고 가져가라. 알았다,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애랑 그러니까 나를 붙어보더니 쟤는 어디 가도 도망칠래 같다고, 어느 순간에 어떤 남자를 잡아가지고 도망칠래 같으니까 차라리 도망치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사체에 붙은 그 이제처럼 신장이라든가 내장을 뜯겨 파는 그 쪽으로 저를 거래가 된 거죠. 이야. 네, 근데 전화상으로 다른 건 뭐 하는데 젊은 여자애, 혈기왕성한 여자애가 있는데 간 얼마고 콩팥 각자 가격을 물어보는데 그 전화 소리 듣는 순간에 눈이 배는 게 없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아파트가 거의 지상에 주차장 하나 있고 1층하고 2층에서 총 3층 높이거든요. 네. 거기 화장실 보니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에 들어가 슬리퍼 바람에 3월 달에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3층에서. 네, 뛰어내렸는데 발목이 접질러가지고 뛸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마트 있잖아요. 저수를 거기 뛰어들어가서 주민아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더니 자기들한테 불통이 튈까봐 도끼 쥐고 나와보고 쥐고 나와서 나가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거기서 저는 또 쫓겨나와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가장 반게 중국에는 그 옥수수 나무들 베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밭에 이렇게 무제 놓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간 게 주민집이랑 그 옥수수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둡다 보니까 나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담장 밑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여서 그래 거기 들어가서 3일 버텨 있었나 거기서. 무서워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나오면 잡힐 것 같아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까지 일어나서 얘가 여기 있는데 이거 잡아 죽여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러고 3일 만에 뭐 볼 거 다 보고 화장실도 다 바지에다 봐버리고 그러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 3월달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옥수수 때가 밤에 유별나게 소리가 센 거 알죠? 부스럭부스럭. 맞아요. 네. 그래 밤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 온몸이 강직이 와가지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맞아 죽던 팔려가 죽던 하자 하고 나왔는데, 나와봤더니 바로 옆에 대도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로 나와서 택시 잡아 타면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무섭다 보니까 혼자서 못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택시가 먼 데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지가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변도 먹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저 택시 타고 양어머니 그 장애인네 집까지 좀 태워다 달라면 얼마냐 했더니 중국 돈으로 그때 50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60원 주겠으니까 전화도 한번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기억한 걸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돈이 없어 그러는데 대기 좀 하고 돈 좀 갖고 나오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때가 잡혀서 살아나왔다. 거기에서 제일 충격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잊지 못할 것 같고. 탈북할 때 사람들이 막 다 힘들다잖아요. 뭐 북송돼 가고 막 이런데 근데 실질적으로 나는 더 해가지고 하나원에 들어왔는데 스트레스 지수 검사를 했는데 주변에서 다 이랬어요. 너는 그래도 가족을 둔 거 없고 중국에 애도 없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냐, 제일 행복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 검사했는데 한국 사람들 평균이 스트레스 지수가 한 3, 4라면 탈북민들이 5, 6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8, 9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살 단계까지 상황이래요 지금.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면이 좀 나는 외면적으로 강해 보이니까
사람들은 걱정이 없는 애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심리상담사님이 한 2년을 개별로 따라다니면서 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렇게 힘든 과정에 진짜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양어머니가 있는 중국에 거죠. 계시는 네. 양어머니.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나를 붙잡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너를 괜히 내보냈다. 나는 내 입장에서 내 욕심 부리는 것 같아서 너를 그냥 내보내고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가 너한테 또 힘든 상황을 겪게 됐으니까 어디가 있자. 근데 내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또 그 모닝차가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을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같은 탈북민들 집에서 내가 납치가 당하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도 가가지고 내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를 또 데리고 와서 그렇게 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보다 어린 친구다 보니까 저랑 같이 탈북한 친구, 한국에 온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맞아대고 급하다 보니까 막 바지에다 오존까지 쌌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맞아대니까. 근데 그 신고는 탈북민분들은 신고를 또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맞으면 맞은 대로. 그래서 그때 나중에 그 친구가 나한테 언니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언니 집을 대줬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서 맞아댔다.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공감되니까 괜찮아. 너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하면. 그래서 엄마가 나를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다 돌아가신 집들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를 은폐시켰어요. 이렇게 숨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심심했으면 한 3개월이 있었는데 땅을 다 파가지고 파를 심고 고추 심고 막 이러면서 농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그냥 한국 드라마 보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무서워서 핸드폰도 친구들하고 연락도 못 하겠지. 왜 내 있는데 노출될까 봐. 그러다가 한국 오게 됐죠. 그런 계기점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신 거예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국에도 탈북민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쁜 놈들도 있고 한데 그 어디에 가나 다 똑같잖아요. 나쁜 놈들은 꼭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인천에 오셨잖아요. 인천항에. 인천 공항에 딱 오니까 어땠습니까? 비행기 타는 게 죽기 전에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니까 좀 소원이 없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들어섰는데 우리 집 앞바닥보다 너무 전기가 환하게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는 곳마다 그 대형광 TV 있잖아요. 그 TV가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큰데 가는 곳마다 TV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저걸 볼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걸 떼가지 않는 사람들, 그 떼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북한 것들하면 그냥 눈 한 번 깜빡하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짐을 이렇게 쌓아놔도 누구 하나 건드려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네, 그게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신 탈북민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밖에 자전거 세워놓은 거 보면 충격 먹는다잖아요. 북한은 자전거가 밖에 아예 없잖아요. 신발도 밖에 넣었는데. 당연하죠. 신발 슬리퍼 그 진짜 한심한 신발도 가지고 들어가요. 맞아요. 그리고 빨래 널어놓으면 순간에 다 없어지고. 도둑놈이 살판치는 저 북한인데 처음에 그랬네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TV를 보고 깜짝 맞아요. 놀랐네요. 그것도 놀랐고 가자마자 처음으로 병원에 데려가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검진 하는데 거기에서 피 검사를 할 때 나는 무슨 피를 팔리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니 왜 피 검사를 하지? 우리 피를 뽑아서 팔아먹나? 막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양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환경에서 이게 너무 똑같을 수밖에 환경이 똑같은 데서 살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무슨 당신들 피 그 뭐 좋지도 않은 거 안 그게 아니고요. 검사. 네, 검사인데 북한에서 검사를 할 때 그렇게 피를 많이 뽑지 않았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오다 나니까 피를 많이 뽑다 나니까 왜 많이 뽑지? 라고 이제 그리고 또 북한의 교육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한국에 오면은 피 뽑아서 팔아먹는다고 막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잘 먹이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딱 밟았을 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그냥 저는 좋았어요. 이렇던 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내가 누구 눈치 봐야 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증도 나오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돼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로 여행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저는 그냥 땡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을 보면은 북한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근육이란 근육에 다 힘을 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생활전선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거 봤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처음에 제가 많이 들었던 오해가 혹시 뭔가 불편하세요?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하게 하면 항상 뭔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서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해서 처음에 와가지고 맨날 돈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하나센터에서 금방 나오면 쌀을 2포대 주거든요. 네, 나람인가? 그걸 10kg짜리 2포대를 주는데 너무 행복해가지고
가지고 쌀을 베개처럼 베고 잤어요. 흰쌀을 먹기라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저보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화장실 마렵냐고. 인상을 하도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네. 지금은 제 유튜브도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똑같이 댓글을 다는 게 그거예요. 이철원이 얼굴 많이 펴졌다. 처음에는 인상을 너무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더러웠거든요, 인상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적응돼 가는 거죠. 저도 것 같아요. 처음 계속 듣던 소리였습니다. 항상 보면 너는 뭔가 불안해 보여. 그리고 저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도 사람이지만 싫은 것도 사람이로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속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나한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막 거부를 해버리고 사회생활을 좀 못했어요, 처음에. 그때 그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서웠던 거죠, 사람이. 왜냐하면 정을 다 줬는데 또 뒤통수 맞을까봐 막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이겨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안 좋아서 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그분들 보면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저도 많이 얼굴부터 표현이 된대요. 그렇죠. 네. 오면은 우리나라에 오면은 누구나 다 겪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네네. 국정원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다 겪은 상황들이 다르고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겪었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북한 사람들이면 그런 얘기 다 들었을걸요? 안기부 놈들이 북한 사람들이 가면은 고문한다, 물고문한다, 무슨 뭐 전기고문 뭐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저도 약간 안기부 놈들은 정말 무섭게 생기고 네 그리고 막 젊은 사람들 웃고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와 젊은 양복을 입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슬슬 데려가고 조사하는데도 성 한 번 안 내고 저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구글로 내려다보면 지도를 보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도 머리 아파서 좀 머리 아파요 하면 그러면 머리 좀 쉴까요? 하고서 데리고 나가 커피 한 잔 사서 먹고 그리고 저는 커피를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뭐 그 드라마 본 게 있다고 가서 뭐 드릴까요? 메뉴 정하세요 해서 그다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그 한국 드라마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이랬더니 나온 거예요. 생각 없이 쭉 들이켰는데 너무 쓴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상이 지금 좋지 않고 이러다가 그날 하루 종일 심장이 헐렁헐렁거려서 조사를 중단했어요. 심장 헐렁헐렁해서 이 카페인 처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조사받다 머리 아프면 좀 쉼도 해주고 먹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과자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하면 막 조사받는데 옆에서 먹으면서 막 이러고 같이 조사받고 많이 배려를 해주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나오신 최유진님은 그래도 이게 좋은 기억이 있네요. 전에 출연하셨던 분은 때렸대요. 옛날에 때렸다고 하긴 했다. 2008년도인데. 옛날에 제가 그 얘기 물어봤거든요. 조사받으면서 선생님한테 제가 북한에서 듣기로는 고문도 하고 막 이랬다고 했는데 진짜냐?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는데 하니까 그분이 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그런 게 조금 있었대요. 근데 인권 문제가 많이 어른되면서 그런 게 아예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국정원에 마음의 소리 약간 비슷한 그 편지, 손편지 누구 선생님 막 고달프게 나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리고 그 인권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혹시 조사받는데 불편한 점이 없었냐 이런 설문지도 해요. 네, 많이 힘들었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보니까 이제 전에 그 출연하신 분의 그 영상을 2008년도에 그 왔을 때 때리는 것도 있었다 뭐 하면서 그러니까 또 댓글들에 그때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 왜 왔냐니 아니 그 뭐 때리는 게 정당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가든 때리는 게 정당한 게 아닌데 그걸 정당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당시에는 뭐 전혀 없고 너무나도 좋은 소리만 나오니까 저도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좀 많아졌어요. 네, 저도 조사받으면서 되게 좋은 기억밖에 없거든요. 네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도 어려웠던 것들이 저도 있거든요. 네.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구글 위성지도로 어디 위치를 찾아라. 솔직히 구글 위성지도 한 번도 북한에서 본 적이 봤어요? 없잖아요. 못 봤잖아요. 못 보니까 생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리 아프다 하면 바로 뭐 먹고 싶냐. 밖에 좀 산책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있던 부대가 좀 특수한 부대다 보니까 조사하는 선생님이 한 명만 아니었어요. 한 몇 명이 여럿이 그렇겠죠. 내가 있는 지역이 되게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와가지고 오늘 이 선생님 내일은 이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 그 조사받을 때 방송으로 그 뭐 몇 기 최유진 선생님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면 그래서 친구 애들이 너무 조사반이 다니니까 저보고 간첩이라고 쟤 혹시 간첩 아니야 막 이랬대요. 네, 너무
너무 조사 많이 받으니까. 방송으로 울리는가요? 방송으로 불러댔어요. 저희는 몇 호실 최유진 그 조사반 내려오세요 하게 하면 우리가 조사반 내려가거든요. 일가 있든 방에 누워 있다가도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조사받고 조사받는 기간에 막 여자 조사관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예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때 어떤 한유라고 아이어페 꽤 비싼 거라고 해서 그때 영수증 보니까 48만 원어치 사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올라가면은 또 이렇게 환경이 안 좋으니까 선생님한테 맡겨뒀다가 국정원에서 하나원 갈 때 가져가라고. 알겠다고 그냥 보고만 하겠다고 해서 허실에 딱 가져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조사받으면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놀란 게 있거든요, 제가. 물론 뭐 구글 지도 보는 것도 놀랐지만 제 주변에 황해도잖아요. 황해도 지역에 이것까지는 국정원에서 모를 것 같은데 별걸 다 알더라고요. 놀란 거 혹시 있나요, 그런 거? 있죠. 저 그래서 친구 만났잖아요 여기서. 저보고 선생님 이름을 댔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던 게 혹시 학급에 아무개라고 있냐. 그 다음에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있었는데요. 왜요 하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거의 12년을 먼저 들어온 거예요. 12년이 아니로구나. 7년 만에 들어왔구나 그 친구가. 그래 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지금도 연락하고 그냥 유일하게 여기서 학교 때 소리를 하면서 지내는 친구로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것도 있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만약에 연락을 했을 때 지금 최효진이 들어왔는데 연락할 의향이 있냐 먼저 물어보고 연락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니까 연락처가 교환이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서 거부하면 안 된대요. 안 알려준대요. 네. 학교 때 이제 유진님께서 이제 막 그 여자를 때리거나 막 했으면은 그니까 나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되는데 그래도 그러지 않았나 보네요. 다행히 지금 와서 육아를 같이 해주고 있고 애기 태어나서 막 기저귀 6개월치 보내주고 막 진짜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국정원에 조사받으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전 독방에 있었는데 제 친구하고 따로따로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은 솔직히 실감이 안 났어요. 실감이 안 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땠어요? 그냥 저는 환경이 다른 장소라고 그냥 조금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먹을 거 잘 주지, 걱정이 없었지. 그리고 무조건 그 밥 먹을 때면 뒤에 이렇게 빵 하나 하고 우유 하나인가 그런 거 계속 주잖아요 간식으로. 그걸 주머니에다 넣고 와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했다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고. 그 국정원에서 살이 완전 어덩어덩 져갖고 나왔거든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고. 근데 약간 닦인 생활이 조금 짜증은 났어요. 그 3개월 동안. 네. 그러다가 하나원에 와가지고 그때 조금 저는 그런 중대 생활을 군 생활하면서 많이 생활을 해봐가지고 조금 익숙이 됐던 것 같아요. 편하게 적응을 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어느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는 제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일을 그래요? 하고 있는데 통일교육 강사라던가 안보교육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나라에서 뭐 간호사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는 줄 알고. 네, 저는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제가 탈북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수전증이 생겨서 손을 많이 떨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 모르는 사람 보면 혹시 알코올 좋아하세요? 막 이러는데 저 술 1도 못 마시거든요. 근데 수전증 때문에 손을 조금 떨고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려고 하면 간호사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용어에서 여기는 전통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북한은 라틴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자체는 알파벳은 똑같지만 발음이 틀려요. 우리는 A, B, C, D 이렇게 나간다면 라틴어는 A, B, C, D, E, F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발음 자체 읽는 게 다른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고 하면은 나는 좀 약간 따라 못 갈 것 같다라는 것을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고.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수전증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더욱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 찔러야 되는데 눈을 탁 찌르면 큰일 나니까 그거. 그 생활을 하면서 나도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됐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을 때가 있나요? 처음에 왔을 때 이 억양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딱 얘기를 하면 첫 물음이 조선족이세요? 저보고 자꾸 조선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어요 하면 고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오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줬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준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반겨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뭐 도로 가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진짜 소수에 불과한 거고,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오느라 고생했다, 북한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냐, 위로의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 긍정적인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고 뒤따른 말이 꼭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진짜 못 먹고 사나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못 먹어요? 그러면 맞아요. 거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맞다고.
그러면 아니 똑같이 인간 사는 곳인데 왜 그러냐 북한은. 그렇지.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저는 어떤 데서 제일 힘을 얻었냐면 제가 나오자마자 마트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아, 마트요? 네, 마트 카운터에서 알바를 했는데 이만갑의 출연까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신 거예요. 많이 알아봐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살던 동네 그 식당들이 꽤 많았는데 막 우동 하시는 분들은 평생 무료권. 오. 식당에 와서 평생 와서 무료로. 어느 날에는 가서 밥 먹고 밑에다가 10,000원짜리 두고 나왔는데도 다음 날에 가니까 그 10,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우와. 안 맞는다고. 그리고 김밥 천국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은 할아버지는 맨날 올 때 저녁에 식재료 사러 오거든요. 네. 그러면 제 있으면 김밥을 2줄씩 사다가 가져다 주고 정말 많은 도움 너무 받았어요. 좋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한 나라예요. 그 마트 소리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제가 마트를 한번 갔다가 혼자서 간 적은 없어요. 처음에 한국 딱 나왔을 때 담당 형사님이 마트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마트를 갔냐면 먹을 게 냉장고에 없었어요. 저 혼자 다니까. 그러다니까 데려가가지고 사주겠다고 갔는데 제가 마트 가가지고 놀랐거든요. 마트가 무슨 시장인 거예요. 장마당처럼 신발도 팔고 옷도 팔고 뭘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TV 냉장고까지 팔더라니까요. 야, 여긴 뭐 하는 데냐고 깜짝 놀랐는데 뭐 마트에서 알바를 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어땠어요? 우리 대한민국 마트에 대한. 저는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아, 힘드셨다고요? 아니 마트에서 일할 때 뭐가 힘들었냐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들어와서 위치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술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이슬 어디 있어요? 처음처럼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술을 외우지 못하면 어디 있는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이름도 와가지고 무슨 뭐 에세, 무슨 매종, 레종, 무슨 말보로 뭐 네. 이렇게 와서 부르지 담배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담배를 외워야 되고 술을 가져다 술 다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처음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의 설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설레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혼자서 오해를 하고 이 사람이 무슨 10%는 대낮에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왜 여기서 설레임을 찾는 건데요? 저기 가세요.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받은 거예요 지금. 저기 가세요라니요? 하면 또 근데 지금 말 못하고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았나 봐요. 막 사투리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고서 계속 쳐다봐가지고 아차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뒤에 있는 이모한테 이모 혹시 설레임 뭐예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설레임 찾으신 분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뚝 드니까 저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갔는데 아이스크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무슨 설렘을 부르냐고 그냥 아이스크림 찾지 하면 막 아유, 그렇죠. 또 많은 분들의 이제 정착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은 한 번 이랬어요. 전화가 왔는데 교통카드 충전해서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보고 카드는 샀는데 충전할 데가 없다고 구멍이 없다고. 그게 뭐죠? 구멍이 없다. 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 충전하듯이 콘센트 꽂듯이 그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다 충전시켜야 되나 선이 없다. 와. 네. 야. 와, 이건 심각하다. 나이 드신 분들이 꽤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저한테 전화 와서 야 이거 충전기 어떻게 충전시켜야지? 선이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핸드폰들처럼 이제 충전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